네, 방금 소개받은 김진수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서울대 IBF에서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이렇게 지금은 취리대학교에서 그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강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제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함께 번성하라 하시니라.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물고기와 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지상 명령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복하라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잘 돌보아라 맨 마지막에도 모든 것들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돌본다는 느낌보다는 착취하고 있는 느낌,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구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기후변화가 뭔지 좀 더 자세하게 또 일반 기후변화 연구하시지 않는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제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IBF 운동 특히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나라 운동이라는 프레이즈가 저한테는 되게 학부 시절에 많이 기억이 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나라 운동을 기후변화 안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에 파란색의 라인들이 엄청 많이 보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빨간색 라인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들은 뭘 의미하냐면 파란색일수록 약간 차가운 느낌이죠. 그래서 온도가 차가운 해들을 예를 들면 더 온도가 차갑던 해는 더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따뜻했던 해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최근에 가까운 연도가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니까 조금 과학적인 용어들을 잘 섞어서 쓰면 X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과거고 오른쪽은 현재인데 이제 현재로 올수록 빨간색의 온도들이 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뭐 뉴스 매스컴에서도 보면 뭐 100년 만에 뭐 최고치를 갱신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트위터에서 엄청 그 많이 RT를 하면서 뭐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대중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약간 인상파 그림처럼 약간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소개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가져왔고요. 이제 제가 오늘 서두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에서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후변동 이렇게 세 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세 개의 개념을 그 과학적으로는 데피니션이죠. 데피니션을 명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막 배우는 개념은 아니니까. 왜냐면 이 기후 변화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심해졌고 최근에 정립된 학문 주제라 보다 보니까 데피니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 세 개의 데피니션을 오늘 잘 이해하셨다면 제 강의가 어느 정도 그 여러분에게 그 유익하고 또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먼저 제가 이 개념들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그래프는 전지구 평균 온도입니다. 전지구 평균 온도인데 0선은 이제 평균 뭐 시간을 통틀어서 평균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음수는 이제 추웠다는 뜻이고 양수는 따뜻했다는 뜻인데요. 쭉 보시면 1880년도 약간 온도계가 보급화되고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온도를 측정하면서 전지구적으로 유의미한 전지구 평균 온도를 구할 수 있을 때부터 쭉 보면 장기적인 추세가 있죠.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안에 보면 짜잘짜잘하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온도가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변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매년 사실 온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련 변동성, 그러니까
올해, 작년, 뭐 내년 이렇게 계속 다르듯이 년마다 다르다. 그래서 경년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기후 변동의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 한 방향으로 간다. 그거를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 변동은 약간 이제 뭐 추울 수 있고 더울 수 있고 이런 어떤 진동을 하는 진자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후 변화는 이제 한 스테이지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쭉 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후 변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인데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더 큰 범주에 있고 지구 온난화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현상인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에서 2019년 20년간의 평균 온도 빼기 1950년에서 78년까지의 그 온도를 뺐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남극의 일부 지역을 빼고서는 다 주황색, 그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나타나는데 다 온도가 올랐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북극 지역이 온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북극의 눈물 이런 다큐 시리즈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전 지구를 봤을 때 온도가 떨어진 지역은 거의 없고 남극의 일부 지역 말고는 대부분 다 온도가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한 방향으로 계속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기후 변화 중에 지구 전체 따뜻해지는 기후 변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날씨랑 기후를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어, 이제 매일 캐스터 분들이 이제 말씀 주시는 거는 뭐 오늘 날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엔 되게 더웠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좀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포항만 그런가요?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변하는 일기를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아이콘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날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후라는 거는 이제 30년 정도, 뭐 20년에 30년 정도 매일 날씨를 측정을 하고 기온을 측정했을 때 그 평균값을 우리가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극은 뭐 항상 쟤도 항상 더 추우니까 북극은 한대 기후대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역은 약간 온대, 그 다음에 뭐 사막 있는 지역은 뭐 건조한 기후가 될 수 있겠고, 왜냐면 강수량을 측정했더니 매년 다른 지역보다 항상 적더라, 30년 평균 했더니 뭐 적더라 해서 이제 건조 기후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열대 지역은 이제 대부분 열대 이제 기후 때는 온도가 따뜻한, 항상 거의 따뜻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씨랑 기후가 이제 이렇게 다른데, 좀 더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비유를 좋아하셨으니까 비유로 설명해드리면, 날씨는 이제 우리 기분 같은 거고, 뭐 오늘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내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덕스럽잖아요, 날씨가.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영국에 있었는데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왔다가 갑자기 눈이 왔다가 갑자기 맑아졌다가, 이거를 15분 안에 계속 왔다가리 갔다리 해서 날씨가 정말 우리 기분과 같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기후는 반면에 성격입니다. 성격은 사실 잘 변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오래 보아온 사람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사실 자기가 체크하는 것보다 이제 남이 봐주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많이 저 학부 때 막 IBF 친구들끼리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성격이라는 게 사실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후는 그 사람의 어떤 매일의 기분을 평균해 봤을 때, 이 사람은 항상 화가 나 있어, 뭐 항상 우울해 있어, 항상 신나 있어, 뭐 이런 어떤 그런 기후는 그런 날씨를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기분의 상태가 항상 전형적인 어떤 상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얘 속담 중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할 때 사람이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성격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가 약간 그런 축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격이라는 게 갑자기 변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많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 피해와 또 어떤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70년에서 2015년 동안에 그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우리나라의 주요한 그 농작물들 그리고 과수들이 대부분 이렇게 북진했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귤은 거의 제주도에서만 난다고 알고 있었지만 고흥이나 진주, 통영 같은 데서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또 한반도도 온난화되면서 이제 따뜻해졌기 때문에 귤이 원래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나지만 이제 남해안 지역에서도 나기 시작했고 뭐 감이라든지 포도, 그다음에 뭐 인삼 이런 것들도 다 사과 이런 것들도 다 북진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사실 잘 인지는 하지 못하지만 사실 작년에 온도가 몇 도였지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작년 이맘때 온도가 어땠지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그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걸 기록하고 계속 보관하잖아요. 또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보니까 계속 온도가 올랐고 그에 맞춰서 농작물들도 계속 북진에서 잘 열리고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장모님 쪽이 영천인데 그쪽이 이제 사과밭을 하시는데 이제 4월에 되게 추웠어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그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과수들이 사과가 요새 올해 잘 안 열릴 거라고 되게 이렇게 낙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날씨에 어떤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건데 사실은 그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계속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미래 기후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더 높아졌을 때 얼마큼 온도가 오르는지 그런 것들 시뮬레이션 하면 사과의 재배 가능 지역이 2030년대 보면 이제 대부분 강원도에 몰려 있고 2060년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과가 뭐 대구 사과 이런 유명하잖아요. 근데 2030년대 되면 잘 안 열린다는 거고요. 2060년대, 30년대 하면 이제 10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2060년대 가면 강원도 지역에서도 막 고랭지 배추 재배하는 그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가 난다. 그리고 2090년대에는 거의 사과가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산 사과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세계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기후 변화라는 게 뭐 그냥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좀 피로감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 뉴스도 그렇잖아요. 맨날 들으니까 이제 좀 지겹잖아요. 이제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얘기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도 사실 맨날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우리 삶에 사실 크게 막 우리 삶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건 계속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언젠가는 우리 어떤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보다는 좀 덜하지만 뭐 복숭아도 뭐 이런 식으로 변하고 뭐 이게 그 농촌진흥청에 찾아보시면 이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이제 주범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온실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는 그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가장 잘 맞는데요. 비닐하우스는 비닐이니까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잘 투과할 수 있도록 비닐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여름에 통유리 건물을 가지면 되게 더운 것이 그 통유리 건물은 햇빛은 잘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거를 적외선으로 바꿨을 때 적외선은 잘 나가지 못하는 형태로 불투명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이시니까 빈의 변이 법칙은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상온의 람다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상온의 T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람다는 적외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람다가 가시광선이니까 온도가 더 다르겠지만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코로나 열감지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36.5도니까
이제 밤에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밤에는 가시광선이 없으니까 볼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상온에서는 이제 다 적외선을 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이제 적외선을 내고 있는데 그거를 비닐이 막아주니까 햇빛은 들어오고 인풋은 있고 아웃풋은 잘 없으니까 이제 계속 워밍 온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그 KBS 뉴스에서 나왔는데 이 어떤 분이 이제 방귀를 낀 거예요. 근데 이게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방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적외선 카메라에 딱 걸린 거죠. 왜냐하면 사람 몸에서 방금 나온 가스는 사실 이것도 메탄가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도가 높으니까 이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구 온난화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과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물체고, 사실 원리를 보면 우리 지구 자체가 이제 온실 하우스라고 봤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왔는데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분자들이 이제 나가는 열을 이제 본인이 받아서 에너지 준위를 높이고 다시 재방출을 할 때 우주로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지구 표면으로도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을 때는 지구 표면에서 받는데 태양에서는 안 받잖아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랑은 파장대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다 우주로 내보내면 온실 효과가 없는 건데 일부는 우주로 내보내고 일부는 다시 지구로 다시 내보내니까 계속 이게 맴돌이가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불을 덮고 있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데, 사실 이불 자체가 따뜻하진 않잖아요. 온수 매트를 깔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이불을 내가 덮고 있으면 나에게로부터 나온 람다티 맥스에서 나온 그 에너지가 이불과 나 사이에 갇혀가지고, 이불이 어떻게 보면 그 열 에너지를 가둬놓는 불투명한 어떤 이불이 어떤 효과를 가지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온도를 덮이게 되는 거고, 사실 내 체온이 이불 안에 있는 공기를 더 데피는 거예요. 근데 이불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새나가는 열이 없게 되니까 더 더운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불을 더 우리가 쌓게 됐는데 지구는 더 더워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구에 온실 가스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다음에 지구 거리에서 이제 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4파이 R 제곱만큼, 우리 많이 구 면적 할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퍼졌을 때 얼만큼 들어오느냐 계산을 해보면 그걸 복사 평형 온도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9도예요. 지구 온도가 온실가스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인간이 살기에 너무 척박한 환경이었겠죠.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9도라면 사실 극지역은 뭐 마이너스 40도, 60도 됐을 거고. 근데 지금 온실가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표면 온도가 14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생활하기 적당한 온도. 사실 온실가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존재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따뜻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계속 늘린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지구온난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어느 지역은 이제 엄청 더 더운 온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구온난화의 가장 사실 주범은, 그러니까 이런 온실의 가장 주범은 수증기예요. 수증기. 물이 이제 기체가 되면 수증기잖아요. 전체 온실 효과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증기 자체가 되게 고마운 존재들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서 뭐 인류 활동에 의해서 막 변하는 양은 아니에요. 그냥 매년 꾸준히 우리 지구를 데워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가스인데 이것도.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나머지 중에 거의 대부분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지구의 이불이 두꺼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6대 중요한 온실가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산화탄소, 뭐 화석연료를 통해 발생된다. 화석연료라고 하면 이제 석유, 석탄, 뭐 우리 차에 쓰는 가솔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태울 때 발생하는 기체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돼 있고,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온난화 지수를 1로 이제 만들었는데, 메탄을 보겠습니다. 메탄은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그 메탄은 그 예를 들면 늪지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할 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메탄의 발생량은 약 4.8%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엄청 작은 양이지만, 메탄 한 분자가 일으키는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 한 분자에 비해서 21배. 그러니까 메탄은 적긴 하지만, 아주 작은 양이지만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메탄도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다음 달 그 보금과 상황에 제가 연재를 했는데, 그 메탄가스가 되게 중요한 온실가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카트라이더 하시면, 제가 카트라이더는 보기만 했지 막 잘 하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부스터가 N2O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 지수가 310. 이 말은 한 분자당 온난화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310배나 되는데, 뭐 석탄, 채광, 연료, 고온, 연소시, 이게 아마 부스터인 것 같아요. 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그런 온실가스들이 있고, 특히 그 스프레이, 오존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 냉매로 이행되는 기체들, 뭐 육불화학 뭐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높은 지구 온난화 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지구 온난화 이제 이산화탄소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다른 기체들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시간을 옮겨와서 과거로 좀 가보면, 이제 X축이 약간 시간이 좀 반대긴 한데, 이제 몇 년 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0은 현재고, 100이면 thousand of years ago니까 1000년 전이라는 건데, 1000년에 100을 곱하면 이제 10만 년, 20만 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30만 년, 40만 년. 그래서 80만 년 전까지 가보면, 이거 어떻게 재냐면, 이제 남극에 가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도 그 장보고기지랑 게 있는데, 그 얼음을 시추한다고 해요. 그 얼음 기둥을 쭉 드릴로 뚫어가지고 이제 꺼내서, 거기에 그 우리 주라기 공원처럼, 주라기 공원 보면 그 호박에 모기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뭐 채취해가지고 공룡을 복원하듯이, 저 실제 얼음 쌓인 거에 공기 기포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였는지, 뭐 다른 기체들 얼마인지 이런 걸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극은 매년 눈이 쌓이니까 80만 년 전에 쌓인 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걸로 이제 연령을 측정하고, 거기에 이산화탄소 측정하고, 또 온도 같은 것도 측정하는데, 보시면 재밌는 게,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온도고, 그다음에 파란색 계열이 이제 이산화탄소, 뭐 각 지역에서 이제 남극 지역에서 채취한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되게 비슷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후 변동인데,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동인데, 이산화탄소가 높을 때는 온도도 높았고, 이산화탄소가 낮을 때는 온도도 낮았던 주기가 80만 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지구 안에. 그래서 뭐 간빙기, 빙하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런 변동은 이제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후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지구의 자연축이 약간 뭐 기울어져서 그런 걸로 이런 진동이 생긴다, 뭐 아니면 뭐 이게 해양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진동에 의해서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냐면, 이렇게 뭐 빙하기, 간빙기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410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래프를 이렇게 초과한 만큼의 온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뭐 0.01도 안 되는 시간에서, 지구의 나이로 봤을 때는 정말 뭐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에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산화탄소 온도가 올랐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자연적인 기후변화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 자연적으로도 이산화탄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 증가고,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온난화다라고 해서 95%의 신뢰
수준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해서 정부 간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게 2007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어요. 왜냐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대중에게 알렸다는 그 공로로. 근데 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게 인간에 의한 것이다 이게 밝혀냈고 좀 더 자세하게 최근 아까는 80만 년을 보여드렸는데 최근 60년 이렇게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310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10까지 쭉 증가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100 정도 증가했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되게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아까 보시는 그래프에서 80만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산화탄소 농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내서. 근데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DT, dCO2 이렇게 하면 이제 각 연도당 얼만큼 이산화탄소가 증가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밑에 파란색 그래프인데 뭐 어떤 해에는 많이 증가하고 어떤 해는 조금 증가하고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경련 변동성, 기후 변동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시간으로 굳이 미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쭉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 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온도도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이산화탄소 증가가 온도 증가를 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고요. 근데 이 단위가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ppm이라는 단위인데 이게 이제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제 공기 분자가 100만 개 있으면 그 중에 1이 있으면 1ppm이고 이산화탄소 경우는 100만 개 중에 400이 있으니까 이제 400ppm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걸 이제 퍼센트로 바꿔보면 0.0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04%는 엄청 작은 양이잖아요, 사실. 엄청 작은 양인데 이제 지구온난화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요. 뭐 다 이제 카이스트 IBF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수학을 좀 가져와도 될 것 같아서 아직 가져왔는데 작년 대비 이제 올해 4월 이산화탄소 농도를 비교해 보면 2.66 ppm이 늘었거든요. 매년 한 2 ppm, 3 ppm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늘고 있는데 이게 얼만큼의 양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00만 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그 이산화탄소 질량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면 공기 분자량분의 그 다음에 이 탄소만 이제 계산해 볼게요. 탄소가 12고 사실 그 이산화탄소 전체 하면 44인데 12만 일단 계산해 보면 에다가 전체 지구의 공기양에 다 이산화탄소가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는 웰믹스드 가스여가지고 전 지구에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구의 공기의 무게를 곱하고 ppm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곱하면 2.13 곱하기 10의 15승 그램. 10의 15승 그램이 약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기가톤이거든요. 톤 1톤 우리가 뭐 트럭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가톤이면 기가는 아시죠? 뭐 기가바이트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 10의 6승이잖아요. 9승이잖아요. 10의 9승이 기가인데 그만큼의 10의 9승 톤만큼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1ppm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그러면 2.66 ppm이 증가했으니까 뭐 한 4기가톤만큼 이제 매년 증가하는 겁니다. 대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증가한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연구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위에가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DT, dCO2예요. 그 시간으로 미분한 그래서 매년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만큼 증가했고 감소했고 하는 양을 이제 그 장기적인 추세는 제거하고 이제 경련 변동성을 보려고 이렇게 좀 미분을 한 건데 위에 그래프랑 밑에 그래프랑 되게 닮지 않았나요? 보시면 되게 닮아 있는데 이게 위에 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밑에 게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데 이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엘니뇨라는 현상의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일 때는 이제 엘니뇨 현상이 있었을 때고 파란색일 때는 엘니뇨 현상의 반대인 라니냐라는 현상이 발생했을 텐데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학위하면서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전지구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인간이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증가 중에서도 계속 자연적으로 변동하고 있는데 이 변동은 대부분 엘니뇨, 라니냐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엘니뇨 하면 더운 거 아니야? 지구 변화 아니야? 온난화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후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으로 쭉 변하는 게 기후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계속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한 방향으로 쭉 변하고 있으니까 기후변화고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는 기후변동. 어떨 때는 덥고 어떨 때는 춥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제 우리 매년 온도도 그렇지만 이제 기후 변동인데 엘니뇨 현상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나라도 겨울에 좀 따뜻하긴 하지만 주로 열대 지역에 가뭄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또 반대로 라니냐 때는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 가뭄이 생기면 식물들이 잘 자랄까요? 잘 못 자랄까요? 잘 못 자라겠죠. 특히 아마존 같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같은 지역에서 가뭄이 되게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식물이 잘 못 자라니까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되게 고마운 존재인데 그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니뇨 때에는 가뭄이 많이 생기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되고 반대로 라니냐 때는 이렇게 홍수나는 지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더 잘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인간이 배출하고 있는 총 이산화탄소는 한 5ppm 정도예요. 1년, 매년. 근데 정말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들이 되게 많이 흡수를 해줘요. 나무들이. 되게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낸 것 중에 한 50%는 식물하고 또 해양, 해양의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흡수를 하고 있어요. 50% 정도는. 근데 나머지 50% 정도는 계속 못 먹으니까 대기 중에 쌓이고 있는데 그게 한 2ppm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지금 막 방출하고 있는 건 더 되는 거예요. 한 5ppm 정도 되는데 한 2ppm 정도 대기 중에 쌓이고 나머지는 이제 고맙게도 자연계가 흡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 이제 더 증가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연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는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데요. 엘니뇨가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지구 환경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동남아를 비롯한 열대 지역에 최악의 가뭄이 닥쳤습니다. 쌀과 설탕 등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피해액이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원인은 엘니뇨로 인한 이상기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각종 현상은 우리 생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홍수 등 이상 기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엘니뇨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대기 중에 수분이 증발해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100년 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엘니뇨가 발생할 경우 아마존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지금보다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44% 정도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남게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만든 온실가스가 엘니뇨를 증폭시키면서 생태계의 자정 기능을 해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강수가 줄어들면서 온도도 올라가서 식생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흡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한 관련성이 지구온난화가 되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약 4만 년 동안 엘니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일으킨 환경 변화가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아마존 열대우림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뭐냐면
이제 엘니뇨 현상이 매년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뭐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 더 극심한 가뭄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엘니뇨 때 잘 흡수를 못했는데 더 잘 흡수 못하게 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그 저널에 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2017년이죠. 제가 박사과정 때. 그래서 이런 그 뉴스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기후 변동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애는 따뜻하고 어떤 애는 추워지고 이런 변동이잖아요. 항상 있었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어떤 인간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이런 변동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폭염, 한파 이런 현상들이 그냥 원래 항상 뭐 따뜻한 해도 있었고 추운 해도 있었어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진동폭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그런 날씨 변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좀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 이게 따로 분리해 생각을 했거든요. 지구온난화는 계속 한쪽으로 일어나는 장기적인 변화고 기후 변동은 그냥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분리해서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런 장기적인 변화가 이런 매년 춥고 따뜻하고 이런 진폭까지도 조장을 하면서 더 뭔가 기상재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상으로 돼가고 있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 그래서 또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지구온난화의 아이러니인데 2018년 1월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에 엄청 추웠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또 여름에는 엄청 더웠었는데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18년에 개그맨 조세호가 막 동장군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뉴스 그때 무한도전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막 기사들 설명을 보면 북극에 차가운 공기들이 이렇게 갇혀 있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제트류라고 해서 바람이 있는데 이제 지구온난화되면서 북극이 따뜻해져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찬 공기가. 그래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갑자기 한반도가 추워지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한반도가 북극보다 더 추운 막 이런 일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하면 되게 온도가 올라간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구온난화 이렇게 양날의 검인 게 이런 어떤 겨울은 원래 춥잖아요. 겨울이 막 갑자기 여름처럼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겨울에 어떤 온도의 진동폭을 막 조장할 수가 있고 제가 했던 또 다른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에 같은 경우에 이런 한파 현상이 봄에 갑자기 생기면 곡물들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뭐 옥수수나 그 다음에 콩이랑 그 다음에 밀의 생산량이 특정 지역에서 되게 줄어든다는 거를 또한 이제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지구과학, 지오사이언스라는 데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기후 변동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이런 곡물들 또 뭐 엘니뇨 현상, 우리 익숙한 엘니뇨 현상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북극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북극의 눈물 이런 거 다큐도 유명하고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북극곰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이유는 그 해빙이라고 해서 이제 얼음이 북극에 바닷물에 얼음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녹아가지고 서식지가 줄어들고 북극곰이 사냥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북극곰이 어떻게 사냥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해빙이 엄청 펼쳐져 있고 거기에 구멍이 있으면 거기 구멍에서 바다사자 같은 것들이 가끔 숨쉬러 올라와요. 걔네를 잡아먹고 살거든요, 북극곰이. 북극곰이 이게 수영해서 뭘 잡아먹기는 이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수영은 잘하긴 하지만 약간 개헤엄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극곰이 그 바다사자를 잡을 때 그 북극곰도 흰색이고 해빙도 흰색이지만 코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코가 검은색인 걸 그 바다사자가 알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코를 가려요. 코를 가리고 있다가 바다사자가 딱 올라오면은 이렇게 팍 쳐가지고 그 약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싸대기 때리듯이 때려가지고 이제 죽여서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북극곰은 사냥하기 좋은 조건은 뭐냐면 해빙이
쫙 펼쳐져 있고 구멍이 군데군데 있으면 아주 그 사냥하기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다 녹아버리면 북극곰이 그 제대로 사냥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바다 사자가 올라올 걸 기다려야 되는데 잘 올라오지도 않을 거고 잡기도 어려울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북극의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냐면 그 옛날 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검은색 색종이 그를 돋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빛 모아가지고 태우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면 검은색은 잘 타는데 흰색은 잘 안 타는 게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뭐 흰색은 빛을 반사한다 뭐 이런 걸 배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북극은 이제 흰색이니까 대부분 흰색이니까 해빙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다 빛을 반사하는데, 이제 이게 녹기 시작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기 시작하면 이제 해빙 얼어있는 눈이 녹으면서 물이 되는데, 이 바닷물은 얼음보다는 그 흰색이 약하니까 더 빛을 흡수하고, 그럼 해빙이 녹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해양이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높이고, 왜냐면 예전엔 다 반사했던 빛이 이제 흡수를 하니까 온도를 높이고, 그게 다시 또 해빙을 녹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양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양의 되먹임, 파지티브 피드백, 양의 되먹임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지구온난화가 시작은 했지만, 그게 어떤 시작점을 만들었지만 스스로 그 어떤 시스템이 계속 온도를 올리게 되는 시스템으로 돼서 이제 북극의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들면 양의 대먹임 중에 해양이랑 이제 그 아마존 같은 산림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양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못 먹거든요. 왜냐하면 해양의 그 물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더 크잖아요. 과학 공부하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그래서 탄산음료 예를 들면 상온에 계속 놔두면 김 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차가운 데 있으면 계속 그 이산화탄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해양이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하면 이제 해양이 원래 흡수해야 되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흡수를 못하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남겠죠. 그 남은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겠죠. 또 지구온난화를 일으켜서 해양이 뜨거워지니까 해양은 또 이산화탄소를 덜 먹겠죠. 이게 약간 개그 소재로 많이 쓰이는 뭐 소고기 사 먹겠지 약간 이런 것처럼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인간이 했지만 자연 스스로가 계속해서 지구온난화를 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책상에 뭐 물건을 올려놨는데 그걸 쭉 밀다 보면 책상에서 이렇게 그 물건이 무게중심을 지나는 어떤 부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확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자연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이제 관점이 이제 최근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티핑 포인트 연구고, 그래서 좀 불편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뭐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 같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발전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더불어서 동시에 지금 빨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왜냐면 어느 시점에 지금 이렇게 막 티핑 포인트가 생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줄여서 이러한 그 위험성을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얘는 제가 메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여기 보면 눈밭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북극에는 그 막 맘모스도 묻혀 있고요. 그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묻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온난화가 안 돼서 그냥 땅이 얼어 있어가지고 그냥 묻혀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 되면서 북극이 녹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스멀스멀 가스가 생기면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까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지구온난화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메탄가스는 또 잘 타기 때문에 이게 불을 붙이면 막 붙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막 갑자기 불이 나는. 그래서 그 포항에 오시면 그 불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 박사과정 중에 갑자기 생겼는데, 그 옛날에 철길이었던 데를 이제 공원으로 만들다가 아니지 뭐 아무튼 뭐 만들다가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밑에 천연가스가 엄청 매장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는데 이게 뭐 한두 달 불 나다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3, 4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불이 나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매장되어 있었던 천연가스가 거의 대부분 메탄이거든요. 메탄가스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 불이 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단면적인 예고, 포항의 단면적인 예고, 북극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실 제가 북극에 이제 뭐 산불 이런 것도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면 언제까지 일어날 거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늘리고 만약에 지구에 있는 인류가 멸종했어요. 예를 들면 뭐 기후가 너무 심각해 멸종했는데 그래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리고 10,000년이 지나고 40,000년이 지나도 이산화탄소가 계속 높은 거예요. 시뮬레이션상.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해양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풍화작용에서 제거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어떻게 보면 안정한 온실가스라서, 막 프레온가스 같은 거는 오존 만나면 바로 깨지는데 이산화탄소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배출한 것 중에 뭐 많은 부분 자연이 흡수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4만 년 동안, 4만 년 사실 이상으로 지구에 남아있는다는 연구가 발표됐었어요. 이 얘기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대, 그 이름도 기억 못할 후대까지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계속 야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살 된 돌된 아기가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아갔던 미래하고는 너무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뭐 폭염이 예를 들면 너무 빈번해서 여름에 잘 나가 놀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상이변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방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로 들었는데요. 뭐 이 뉴스를 보고 처음엔 전 뭐지 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소비가 6%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도 한 8% 정도, 뭐 많게는 10% 정도 이제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좀 감소해서 좋은 일이지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쭉 해서 뒤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올해 역사적인 배출량 감소,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감소가 막 대공황 때 이상으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또 혹은 경제적인 트라우마의 결과로서 환호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회복되면 배출량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일시적인 조산모사에 불과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활동을 안 했는데도 10% 정도밖에 못 줄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당장 엄청 많이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가 지금 많이 죽는다고 막 빨리 개봉하려고 하잖아요. 나라를 개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만몬을 우상하는 시스템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보다 때로는 돈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구의 기후랑 날씨랑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우리의 경제가 중요하고, 당장의 어떤 이익 창출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후손들, 내 어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대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마구 이산화탄소 또는 메탄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걸 이제 인터넷 치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가, 뭐 텀블러를 이용하고 종이컵을 이용하지 않고, 뭐 샤워 1분을 줄이면 7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뭐 샤워하려면 이제 따뜻한 물을 샤워하면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그걸 뜨거운 물 만들려면 이산화탄소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뭐 종이컵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종이컵이 종이컵 하나에 11g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쓰는 종이컵이 1년에
어깨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로 환산하면 4,725만 그루의 나무에 버금가는 뭐 일이다. 그래서 뭐 종이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 쓰고 뭐 이런 어떤 캠페인들이 있는 건데, 또 예를 들면 뭐 종이컵 안 쓰고 전기도 많이 아끼고 자동차도 아끼고 뭐 샴푸보다는 뭐 비누 쓰고 뭐 이런 어떤 실천 사항들을 우리가 막 잘 지키고 뭐 장바구니 이용하고 일회용품 이용하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잘 하잖아요. 잘 했을 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양이 9.5%래요. 그래서 되게 실망했었어요. 이 수치를 보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10%밖에 못 줄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걸어 다닌다고 해서 버스가 쉬는 거 아니잖아요. 버스는 계속 돌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이용할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되게 개인적으로 줄이는 건 사실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암울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고, 만문을 숭배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무인도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인도 가서 살지 않는 이상은 이산화탄소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 뭐 변화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 이게 제가 나중에 PPT는 공유해 드릴 건데요. 근데 인구당 배출량으로 보면 세계 7위거든요. 우리나라 배출량이.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정에서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산업이랑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인구당 배출량이 되게 큰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총선이 지났으니까 좀 이런 걸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각 정당별로 이제 파리 협약도 있었고, 이제 뭐 물론 트럼프가 반대하긴 했지만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 온도를 너무 올라가지 않게 뭐 올리자. 그래서 후손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 많은 정당들이 아직은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적인 형태에서 이런 시스템 형태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당들이 위에서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들이 대부분의 정책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요새 국민청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화 되고 많이 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를 이제는 기후 위기로 느끼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책에 가담해서 이렇게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줄여나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또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의 역할은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에게 어떤 그런 자료를 제공할 때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이제 정책 입법자들이 그걸 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구 온도가 뭐 앞으로 0.5도에서 1.5도 사이로 오를 겁니다 하면은 뭐 0.5도 오를 때랑 1도 오를 때랑 1.5도 오를 때랑 다르게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확실하면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과학자 역할이라면, 이제 또 여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후변화 정책 같은 것도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방출에 있어서 좀 또 기여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사스랑 메르스를 통해서 조금 대응을 했지만, 뭐 제가 있는 스위스 쪽에서는 뭐 자기네는 사스랑 메르스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마스크도 미세먼지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그런 나라니까 이제 뭐 대비가 안 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는 예상되지 못한 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이 늦었어요. 근데 기후변화는 앞으로 예상되는 위기거든요. 분명히 올 거고, 분명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폭염이나 한파나 아니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우리 영향을 미칠 걸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터질 거를 우리가 1년 전에 만약에 알았더라면 정확한 수치와 뭐 퍼즐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나게 뭐 의료원 같은 거 많이 짓고 막 방역도 체계도 확실히 하고 막 했겠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앞으로 20, 30년 혹은 뭐 빠른 시일 안에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에 어떤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당장에 이산화탄소 줄임으로써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고 그때 어떻게 하면 더 늘릴까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만몬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제가 기후변화 정책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연구하는 바로 뭐냐면 기후변화 되게 심각한 문제고 코로나만큼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위기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한 고비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는 티핑 포인트를 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북극곰이 예를 들면 멸종한다. 뭐 아니면 뭐 북극의 땅이 이제 다 녹아서 완전히 해리가 된다. 라고 되면 이제 티핑 포인트가 넘어서는 순간 어떤 이제 거기서 또 생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피드백이 생겨서 계속해서 온도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온도 오르는 게 뭐 10년 동안 뭐 0.12도 올랐다면 티핑 포인트 넘어가면 10년 동안 3, 4도도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기록을 보면 간빙기, 빙하기 기록을 보면 빙하기에서 간빙기 그러니까 추웠을 때 따뜻할 때 올라갈 때 그 잠깐 10년 동안 일어났는데 그 10년 동안 막 북극 온도가 3도에서 5도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린란드 아시죠? 그린란드가 과거에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였어요. 거기가 옛날에 되게 따뜻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추운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가 확 따뜻해질 수 있는 건데 이제 기후변화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튼튼한 집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뭐 따뜻한 난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집안에 살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생물 종 다양성이 무너지고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갑자기 많은 생물들이 멸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어떤 거북이 같은 경우에 인도양에서 사는 거북이였나는 뭐 예를 들면 26도에서는 남자가 아래에서 태어나고 남자 거북이가 태어나고 27도에서는 뭐 여자 거북이가 태어나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다 여자 거북이만 태어나가지고 종이 멸종되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 벌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이제 티핑 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후 변화를 잘 못 느끼잖아요. 체감상. 근데 아마 그때는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덥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덥고 이게 더 이상 약간 뭐랄까 간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과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빨리 조금이라도 줄이자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뭐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얼만큼 감축하자 하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자기의 손해를 보기 쉽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에 동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엘니뇨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해수면 온도가 그러니까 바다의 온도죠. 바다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바다 온도 따뜻해지는데 그게 뭐 기후 현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인도양 뭐 발리 이런 데가 온도가 막 32도 이렇거든요. 해수면 온도가. 근데 그 페루나 그쪽 동태평양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온도가 한 2, 3도 정도 낮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낮아서 그 어떤 거기서 이제 무역풍이라고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해지면서 엘니뇨가 생기고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는 인도네시아 이쪽에 비가 엄청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비가 안 내리고 바다 쪽으로 비가 많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진짜 눈 뜨면 비 오고 눈 뜨면 비 올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그게 이제 비가 안 내리고 막 산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뭐 가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육지에 내려야 되는 비, 아마존에도 내려야 되는 비가 바다 쪽에 내리게 되면서 육지가 상대적으로 건조해지는데 그러면 식물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고마운 존재인데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게 햇빛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산소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겠죠. 근데 열대 지역은 안 그래도 되게 더운데 그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유지되면서 그 수분이 고갈되면서 이제 강합성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강합성을 못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기공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하고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평년보다는 조금 흡수하고 조금 산소를 배출하는 형태가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쌓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가 되었고 뭐 제가 했던 연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엘니뇨는 좀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온이 올라갔을 때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열대 지역이 따뜻하고 북극 지역이 춥기 때문에 이제 원래 따뜻한 쪽에서 추운 쪽으로 이게 원래 에너지가 수송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 코리올리 힘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향력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람이 이제 바뀌면서 편서풍이 불게 되거든요. 편서풍이 불고 거기 이제 제트류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런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으면은 지구가 좀 더 온도 경사가 없었을 거예요. 적도랑 북극이랑 그렇게 비슷하진 않더라도 태양 입사각이 다르긴 하니까 그래도 많은 에너지가 수송될 수 있는데 이게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면서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이제 꺾이는 바람에 이제 제트류도 생기고 북극은 북극대로 하나의 셀이 생기고 그게 극순환이라 부르고 우리는 중위도 그 편서풍지대에 살고 있고 적도는 적도 무역풍지대에 살고 있긴 한데 지구를 전체를 세 개의 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온도풍이라고 해서 적도하고 북극의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바람이 가다가 꺾여가지고 이제 제트류가 생기는데 만약에 온도 경사가 없다. 온도 경사가 없으면 애초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그 기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 북쪽이랑 남쪽이랑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쉽게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고 쉽게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끔 반짝 추위, 뭐 사실 봄철에 그 꽃샘추위가 그런 현상들 중에 일종인데 갑자기 이렇게 반짝반짝 추워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구온난화의 역설이죠. 그래서 저랑 이제 제가 그 박사과정 때 같이 연구했던 두 교수님이랑 많이 썼던 논문들이 지구온난화가 생겼는데 오히려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중위도가 추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 이런 쪽이 추워지는 현상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면 그냥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겨울은 더 추워지니까 추워진 어떤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 뭐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어떤 자연계가 스스로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게 어떤 교란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이상 현상들이 더 자주 발생하고 빈번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제 좀 과학적으로 밝히고 뭐 표현하고 했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산불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올해 1월에 또 그 사이언스 자매지 중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낸 논문은 시베리아 산불이 어떻게 일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 이런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막 눈에서 막 불이 나는 그런 그림도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산불 막 건조할 때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북극 지역도 산불이 많이 나고, 그 산불이 그 뭐 기후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근데 북극 지역은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빨리 녹으면, 그러니까 눈이 겨울에 덮여 있다가 이제 여름철에 잠깐 녹는데, 빨리 녹으면 녹을수록 산불이 많이 생기거든요. 산불은 눈 위에서는 잘 안 생기니까 눈이 이렇게 줄어들수록 빨리 건조해지고, 그래서 이제 불이 많이 생기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새롭게 밝혀내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제가 영국에서 박사후 연구원 할 때는 이제 산불 예측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아마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 많이 나는데, 예를 들면 엘니뇨 때 가뭄이 생기면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엘니뇨는 우리가 한 3, 4개월 전에 이렇게 기후 모델링으로 알 수 있어요. 올해는 엘니뇨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걸 3, 4개월 전에 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보를 이용해서 3, 4개월 전에 미리 인도네시아나 아마존 사람들한테 올해는 산불 위험도가 되게 크니까 그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하라고 하는 그런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를 그 영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런 프로젝트에 가담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기후의 어떤 역학적인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이제 산불 예측 시스템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치리대학으로 옮겨서는 이제 북극 지역 연구를 많이 하는 팀이라서 이제 북극에도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막 풀이 많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풀이 많이 자라면 되게 촉촉해지고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눈이 있으면 다 빛을 반사하잖아요. 근데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풀이 햇빛을 흡수하거든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더 따뜻해져요. 눈이 더 빨리 녹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그 녹화가 되고 있고, 그 녹화가 다시 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금 많은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는 막 지구온난화를 너무 과대모의하고, 어떤 거는 지구온난화를 좀 약소모의하고 막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은 왜 그런지, 뭐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앞으로 북극의 온도가 얼만큼 증가할 건지 이런 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녹화가 진행될 건지 뭐 이런 연구들을 제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막 잡으려고 공학 쪽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막 엄청난 그 소재 같은 게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에너지를 또 그 기계를 돌리면 또 이산화탄소가 들잖아요. 이게 되게 그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율로 따졌을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아직까지는. 또 이게 공학적으로 더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포집하는 것보다도 배기가스가 뭐 자동차든 뭐 공장이든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장치를 해가지고 저감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포집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던 게 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그 저감 장치가 법적으로 달게 돼 있는데 그거를 좀 공업소 가서 이렇게 풀면은 불법인데, 그러면은 연비가 되게 높아지나 봐요. 기름값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부의 눈을 피해서, 감시를 피해서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돈이 더 실제로 나한테 떨어진 돈이 있어서 사실 공장들도 제방에 있어서 사실 공장들을 맨날 보는데 맨날 엄청 많은 구름과 그 연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그 환경 물질들을 감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걸까 의구심 들 때가 막 있어요. 왜냐면 가끔 이렇게 막 쇠 타는 냄새도 막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더 개발을 해서 감시를 하고 우리가 좀 공장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서 포집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뭐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뭐 이산화탄소 줄이려면 뭐 대체 에너지 예를 들면 뭐 시행 에너지, 그 풍력 발전이나 태양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거고 그 외에도 사실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지구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춥게 만들어 버리자. 조금 그래서 예를 들면 화산이 터지면 그 화산재가 그 구름같이 성층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다 반사시켜가지고 온도가 막 갑자기 떨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터졌을 때 지구 온도가 한 1, 2도 정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비행기로 올라가가지고 뭐 인공강우 실험하듯이 막 에어로졸을 뿌리자. 그러면 그게 뭐 반사해서 지구 온도를 낮춰주지 않겠냐. 막 이런 그 논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뭐 그거를 계속 100만 년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하다가 중단하면 그 즉시 바로 이산화탄소 올라가듯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에어로졸 투사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은 추워졌는데 아마존은 뜨거워질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보기 좋은 떡이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다 완전히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뭔가 인위적으로 해서 지구 온도를 조절하려고 하는 게 뭐 윤리적으로나 뭐 신학적으로나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당장 어떤 우리의 편의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오겠지만 아직 기술 개발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지구 온난화를 늦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이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예를 뭐 핸드폰 충전한다거나 뭐 전기를 얼마 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계산하기 쉽게 다 그 엑셀 표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돼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도 뭐 물론 그걸 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는지는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한 사람이 얼마나 배출한지 많이 계산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막 하루에도 아마 몇 킬로씩 아마 방출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 뭐 다 이과생들이시니까 계산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같이 계산해 보고 뭐 속으로 반해서 예를 들면 계산해 가지고 뭐 가장 많이 줄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공로를 치하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줄일 수 있는 노력들 아까 그 PPT 제가 공유해 드릴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온도 조절하는 거라든지 뭐 우리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아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캠퍼스 차원에서도 뭐 예를 들면 비어 있는 강의실 같은데 뭐 불 켜져 있으면 끌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IBF 학생 때 작은 예수 운동이라고 해서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거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수학 조교님이 뭐 오기 전에 뭐 칠판 지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되게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캠퍼스 안에서도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기후 변화를 막는 방법에는 개인적으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하는 일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업의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많은 이유를 창출하려고 하는 곳인데, 예를 들면 뭐 탄소세 논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드밴티지를 줘서 뭐 탄소를 뭐 예를 들면 포지 정치를 잘하고 뭐 이런 그래서 많이 줄이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뭐 청원이라든지 뭐 기여를 하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 안에서 사실은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한국이란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것도 많이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 영국 학교는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제로 에미션, 그러니까 그 캠퍼스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막 캠페인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를 쓰면 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에 또 흡수할 수 있는 뭐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책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도 산림 뭐 이런 것들 조성하는 거 그리고 갯벌 뭐 이런 것도 다 영향 평가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얼마 흡수하고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계속 메꿔서 간척지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차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저도 제가 연구만 했지 이런 거를 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같이 좀 공부를 해서 좀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까지 이제 영국에서 일을 마무리하고 4월에 이제 스위스로 이사를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도 갑자기 락다운이 되고 영국에서 스위스 가는 비행기도 갑자기 캔슬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다 싶어서 일단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스위스를 가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비자를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 사무소가 닫아 있어가지고 스위스에 그래서 좀 다시 비자 사무소가 6월에 열리면 다시 비자 신청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참 코로나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어떤 면에서 되게 무섭고 참 우리 삶을 많이 바꾸고 근데 뭐 약간 무리한 적용일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가 앞으로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양상을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바꿨듯이 기후변화가 어떤 시점에 우리 삶의 양상을 엄청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참 그게 참 때로는 이렇게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또한 제가 연구를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할 때는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렇게 막 분석하다가 갑자기 막 지구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되게 속으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거 하면 바로 너무 쓸 수 있겠다 막 좋은데 너무 쓸 수 있겠다 막 되게 속으로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되게 슬퍼하고 아파야 되는데 되게 저 또한 인간인지라 되게 막 이걸 빨리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제 소명은 어떤 부분 이제 사람들이 잘 듣지 않더라도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전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선한 움직임으로 전파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 그 착한 일을 하면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네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하고 이러면 막 선한 영향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할 때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계속 퍼져나간다면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을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